예, 안녕하세요. 건축공간연구원의 김용국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연구기관은 이제 건축, 도시, 조경 이런 분야의 전문가 한 110명이 모여 있는 기관인데요. 2007년에 만들어진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보행, 고령 친화, 범죄 예방, 공공건축, 녹색건축,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이런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정책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이고요. 저는 이제 2015년에 입사한 이후에 이런 도시공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런 공공공간에 대한 연구들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주제는 도시공원을 둘러싼 4가지 이슈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제가 정책연구기관에 이렇게 한 7, 8년 정도 근무하면서 도시공원 분야에서 앞으로 우리들이 좀 고민해야 될 한 4가지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도시공원에 대한 권리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앙리 르페브르가 말한 이런 도시의 권리에 대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 도시공원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도시 거주자라면은 누구나 도시공원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6월 9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기사에서 발췌한 사진인데 이제 2개의 지역을 360도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왼쪽 사진은 서초구 양재동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동대문구 제기동 사진입니다. 보시는 사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두 지역 간에 녹지 환경 수준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2개 지역은 거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도시공원 서비스 수준에 격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연구들에서 이런 도시공원 서비스의 격차가 이런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결국 이러한 격차들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도시공원은 오늘날 이런 각박한 현대도시 사회에서 거주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공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집이나 직장 주변에 있는 이런 도시공원이 지닌 가치들이 더욱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공원 서비스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연구와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도시공원 서비스의 전반전 수준을 높이는 것은 크게 양을 확충하거나 질을 개선하는 것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양을 확충하는 것은 먼저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원 단위의 도시공원 확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물론 기본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런 GIS 분석이라든지 이런 접근성 분석을 통해서 공원 서비스 소외 지역을 찾고 이런 소외 지역에 어떤 이런 도시 침술적인 차원의 공원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런 질을 개선하는 것은 이런 도시공원까지의 접근로를 개선하거나 아니면 해당 도시공원 자체의 디자인 품질이라든지 운영관리 방식을 개선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문제는 재원입니다. 이런 도시공원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런 도시공원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도시공원이 아니면 다른 여가 선택지를 사실상 고를 수 없는 이런 사회경제적 취약계층들이 다수 거주하거나 아니면 폭염이라든지 이런 코로나 같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찾아내고 이들 지역의 도시공원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데 이런 정책적 역량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도시공원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도시 거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거주민들이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의 규모라든지 위치 혹은 해당 공원의 디자인, 운영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공원 리노베이션, 공공성의 증진인지 혹은 훼손인지라는 이슈를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이제 1980, 90년대 도시개발 사업 통해서 조성되었던 이런 많은 공원들이 이제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조성된 지 20년 이상 된 공원이 전체 공원의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공원 역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고 이런 노후된 시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라든지 환경의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 변화에 맞춰서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기능,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도시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 양천구에서 이런 목동 중심축을 중심으로 한 이런 5개 공원의 리모델링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도시공원 리노베이션 하는 것 역시 새롭게 공원을 조성하는 것만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는 이런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최소한의 그래서 유지보수 정도만 하면서 근근히 도시공원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앞서서 이런 도시공원의 노후화 문제를 겪었던 일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2017년에 도시공원법을 개정하면서 공모 설치 관리 제도, 일명 파크 PFI 제도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 이런 파크 PFI 제도는 이런 카페나 레스토랑 같은 공원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수익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편익을 활용해서 이런 노후된 공원의 산책로나 광장 이런 시설을 정비하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일본은 2020년에 한 50개가 넘는 도시공원들이 노후 공원들이 정비가 되었고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그 그림이 그 대표적인 사례인 그 신주쿠구의 신주쿠 공원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시설이 그 신주쿠 공원의 슈쿠노바라는 수익 시설인데요. 그래서 이제 신주쿠 공원이 1950년에 개장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광장이라든지 잔디밭 등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노숙자들도 증가하고 굉장히 우범 지역화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2019년에 신주쿠구에서 이런 파크 PFI 제도를 도입했고 그래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시는 그림의 슈쿠노바라는 시설이 2020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슈쿠노바 시설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타벅스라든지 무사시의 숲이라는 다이닝 시설 그리고 2층에는 아웃도어 피트니스 클럽 등의 이런 수익 시설들이 설치되어서 이 공원을 찾게 되는 또 다른 매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익 민간 사업자는 매년 1,500만 원의 사용료를 내게 돼 있고 이런 사용료를 활용해서 신주쿠구에서는 이 신주쿠 공원을 포함한 주변 지역의 노후된 공원을 정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이제 공공에만 의존해서 이런 도시공원을 리노베이션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노후된 도시공원을 정비하고 도시공원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대한 좀 이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부딪히게 될 문제점은 공공성 문제입니다. 이런 파크 PFI 제도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 이제 도시공원이 민간 자본에 의해서 잠식되고 좀 사유화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좀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오히려 민간이 참여함으로써 이런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공간, 도시공원의 환경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개선해서 오히려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도시공원의 리노베이션은 말 그대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방식이 이런 리노베이션의 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런 도시공원의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민간 참여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 그리고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많은 연구와 이런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이제 오늘 날짜, 어제 날짜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한 1만 명 이하로 감소되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팬데믹 상황에 대응해서
이런 도시공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구글의 이동성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시민들은 이런 코로나 이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공원 방문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제가 작년에 수행했던 연구 결과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집이라든지 직장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 선형 녹지 이런 것들을 찾는 시민 숫자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비교적 안전하고 자유롭게 걷고 숨 쉴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결국 찾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많은 시민들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감염병의 확산 단계별로 이런 공간 디자인이라든지 공원의 관리 운영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유연하게 변경 가능한 공간 디자인 전략이라든지 혹은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실시간 이용 밀도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감염병이 굉장히 확산됐을 때는 이런 도시공원 시설을 방제 시설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 등에 대한 관리 방안들이 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슈는 인구 소멸 위기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한 도시공원의 기능 조정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인구수가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소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21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한 0.81명인데 이 수치 역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이제 인구수는 추세가 점점 더 가파르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이런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2025년 3년 후가 되면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화면의 그림이 이제 한국의 지방 소멸 위험의 공간 분포 변화 분석 결과를 이렇게 시계열적으로 배치한 그림인데요. 이런 지방 소멸 위험 지수, 여기서 말하는 그림은 이제 지역별 20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년 인구로 나누어 도출한 그걸 이제 도면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2000년에는 우리나라의 소멸 위험 지역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해가 지나서 2010년에는 61곳, 2020년에는 103곳으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런 추세는 지방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대도시라든지 수도권 광역시도에도 모두 적용되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2020년 기준 전국에 17,631개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면적으로 따지면 한 524제곱킬로미터의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이 1인당 면적으로 따지면 한 11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이것은 이미 법적 기준인 6제곱미터를 넘어선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자연스럽게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인구 소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도시공원을 똑같은 시각에서 봐야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구가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기반 시설로 이런 공원 면적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문화예술, 식음, 휴식, 환경재난재해 대응 등 이런 도시공원의 전통적인 기능과 함께 오늘날 필요로 하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지만, 그러나 인구 소멸 지역의 도시공원은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많은 나라에서 이런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든지 적정 규모화 계획, 컴팩트 시티 등 이름은 다르지만 어쨌든 도시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에 어떤 분산되어 있는 거주민들 그리고 도시 계획 시설을 특정 지역에 이렇게 집중시키고 그 외의 지역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과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런 지방 소멸 위험 지역에 조성되어 있는 종합적인 도시공원의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이러한 대안들은 전체적인 이런 도시 관리 계획과 연계해 추진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현재의 도시공원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혹은 그냥 기존의 어떤 녹지 공간으로 재자연화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능으로 전환할 것인지 혹은 노인주거 커뮤니티 등 다른 기능과 병합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겠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한 어떤 정부 차원에서의 관련 법제도 정비 그리고 계획 수립, 정책 수립, 정책 실행 등이 뒷받침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시공원을 둘러싼 4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도시 거주민이라면 누구나 질 높은 도시공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도시공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공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과정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력을 슬기롭게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또 다른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엔데믹 시대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공간과 이용관리 전략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구 소멸 위기와 노인 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해서 이런 도시공원의 기능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도시공원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은 보다 나은 도시공원의 환경과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한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연구하고 그리고 공원과 관련 있는 산업 분야나 공공 분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환경대학원 동문 여러분과 함께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런 성과를 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